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폴란드 KE가 진심으로 부럽다. 2. 시진핑 급당황 난리난 상황. 3. 한국마저 돌아서나 바이든 안절부절.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폴란드에서 라동 에어쇼를 하루 앞두고 FA50이 아닌 KE 전차가 이동되는 모습이 포착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흑자는 왜 에어쇼에 전차가 동원되는지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라돔 에어쇼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로 오는 8월 26일과 27일 폴란드 라몬에서 열립니다. 라돌 국제 에어쇼는 폴란드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항공 행사 중 하나로 보통 2년마다 개최되지만 코로나로 인해 5년 만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라들 에어쇼에서는 역대급 항공기 쇼가 펼쳐질 예정인데 19개의 대형 퍼레이드와 본꽃쇼, 고개 비행쇼가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폴란드가 보유한 F-16, FA-50, 미그-29, 수-22 등 뿐만 아니라 벨기에, 덴마크, 그리스, 체코, 핀란드의 전투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이번 에어쇼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최근 한국으로 붙어진급 공수된 FA-50라고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 들라필로타는 지난 18일 놀라움이 가득한 에어쇼 라동, 미그-29는 상징적으로 FA-50에게 공중지휘권을 넘겨준다 라는 제목의 기사들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번 연휴 마지막 주말에는 라돔 하늘의 에이스들로 가득할 것이라며 하늘 높이 고개를 감상하는 시청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과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에어쇼 조직 그룹의 책임자 발데마르 골레비오프스키 대령은 마지막 날 프로그램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을 몇 가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폴란드에서 처음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점을 밝힐 것입니다. 라고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미그-29 항공기는 FA-50과 함께 이곳에 도착할 것이며 FA-50에게 공중에서 지휘권을 넘겨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에 FA-50으로 그동안 사용하던 소련제 미그-29를 버리고 완벽하게 교체되는 것을 지난 국군의 날 퍼포먼스에서 보여줬듯이 이번 라듬쇼에서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폴란드 내에서 전투기 교체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구소련제 전투기를 공여했거나 구소련제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그들에게 보란 듯이 성능도 떨어지고 부품도 구하지 못하는 노후화된 구소련제 전투기를 버리고 한국에서 온 최강의 가성비금 자랑하는 경전투기 FA-50으로 바꾸자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급히 도입한 FA-50GF를 먼저 보여주고 앞으로 공중급유 기능, 에이사 레이더, 공대지 공대공 무장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FA-50 페타리터 버전을 생산하는데 이른 유럽에게 팔기 위한 일종의 홍보 행사로 삼는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국방부 차관은 이번 라돔 에어쇼에는 FA-50뿐만 아니라 이 행사에 KE 전차와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를 전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KE 전차가 라돔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힌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행사가 끝나면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체코 오스트라바에서 나토 데이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가장 현대적인 무기와 전투 장비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총 90대의 항공기와 약 1000가지의 지상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체코 현지 매체 브레스크는 올해 쇼에는 어떤 기술이 등점할까요?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매년 오스트라바에서 열리는 나토의 날에는 군사장비에 관심이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 이 모슈노프 공항으로 모여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의뢰 행사에서는 체코의 신형 헬리콥터 발표회나 폴란드가 한국에서 구매한 K2전2가 이끄는 폴란드군의 신형 장비 발표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는 두 번째로 오스트라바에서 열린 나토데이의 파트너 국가가 되었는데 KE 탱크가 이번에 폴란드를 제외한 유럽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리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KE 탱크를 이제 폴란드 국민뿐만 아니라 나토 국가들과의 행사 방문객들도 057T 직접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는 라돔 에어쇼와 나토데이를 통해서 한국에서 도입한 FA50과 KE 전차 등을 직접 시연하고 보여주면서 방산 수출에 대한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과 폴란드의 긴밀한 방산 수출 전략에 대해서 독일이 폴란드 인근의 다른 동유럽 국가와 함께 손을 잡고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이 손잡으려 하는 국기는 바로 헝가리입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폴란드를 통한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을 견제한다며 헝가리에 장갑차 생산 기지들 설립했습니다. 지난 22일 라인메탈이 헝가리 절러에게르세그의 링스 KF-41 보병 전투차량 생산 공장을 오픈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독일은 링스 KF-41209대, 베르겐 판저 3 비펠 군한 장갑차를 포함한 전투 지원자량 18대, 군용 트럭 38대를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레드백에게 밀려 링스 KF-410i 탈락했는데 이 공장을 동해 유럽 시장을 공략하며 생산력이 밀린다는 오명을 벗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2일 독일 라인메탈이 헝가리에게 레오파드 EH-HU 전차를 납품했습니다. 헝가리가 2018년에 44대를 주문했는데 무려 5년이 걸쳐서 단 한 대가 전달된 것입니다. 헝가리가 주문할 레오파드 EH-HU는 레오파드의 최신 사양으로 개량된 장갑제 및 전자장비와 능동방어 체계 등이 장착되었다고 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도 있지만 폴란드가 무려 1000대의 KE 전차를 한국에게 도입하려 하는 것 때문이 아니냐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탱크 1대를 인도받은 헝가리는 몹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KE 전차가 인인 레오파드를 선택했던 노르웨이와 레오파드 최신형 도입을 계획하는 유럽 국가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형인 레오파드 EH 플러스 전차의 가격이 리투아니아가 최근에 구매를 하면서 생산 라인 부족을 이유로 450억 원으로 추정되던 레오파드 EH 플러스의 가격이 무려 600억 원이 넘는 가격으로 폭등한 것입니다. KE 전차 수출형이 대당 245억으로 여기에 반응장갑과 능동방어 시스템을 넣으면 풀읍선이 295억 정도입니다. 이 가격으로 KE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기준 레오파드 EH 전차는 경제의 실패와 군축 탓에 200억대에서 대담 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최근 주문이 늘고 생산량이 모자라면서 430억까지 올랐고 최신형 레오파드 EH 플러스은 결국 600억 원까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독일 라인메탈은 레오파드 EH8을 내놓으며 EH 플러스에 비해 로켓 추진 유탄, RPG, 과지뢰를 포함한 다양한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장갑 패키지, 향상된 상황인식 및 통신 시스템과 업그레이드된 사격 통제 시스템 같은 몇 가지 개선 사항을 넣었습니다. 물론 고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가격은 더 올라가는데 레오파드 EH2 원래 200억 정도 수준에서 2.5배가 올랐고 레오파드 EH 플러스가 600억이 되었으니 전문가들은 대당 800억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KE 전차의 2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 되어버립니다. 폴란드가 1000대를 살 수 있는 돈으로 레오파드 신형을 사면 500대밖에 못 산다는 것입니다. 헝가리가 레오파드 EH 전차를 받았는 소식에 동유럽은 물론 우유럽 네티즌들이 뜨겁게 반응했는데 그중에 KE 전차와 비교하는 글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KE 탱크에는 2014년형 전자장치가 없습니다. 한국인은 전자장치를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최신 아브람스 또는 최신 레오파드스보다 더 현대적입니다. 비교 테스트에서 KE는 최신 버전의 레오파드보다 이동 중 표적 파괴 70%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기술적 우위를 달성했습니다. 실제 전투 대결에서 KE는 적을 파괴할 확률이 더 높으며 레오파드의 더 나은 장갑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KE가 더 좋습니다. 더 이동성이 뛰어나고 더 나은 접자장치가 있습니다. 다른 주요 시스템, 즉 무장과 추진력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두 가지 중 하나는 두 전차, 특히 KE 페타리터의 장갑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장에서 어떻게 활약할 것인지입니다.
노르웨이군은 전투 능력을 평가했으며 이것이 노르웨이인 이유 2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최신 버전의 레오파드는 아마도 러시아 전차보다 더 좋은 전차일 것입니다. 그러나 K2 아브람스보다 낫다고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레오파드는 독일 장갑 무기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전설이지만 전장에서 많은 가치가 있다는 것은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군사에 관심이 많은 유럽의 네티즌들은 전차 K2 전자가 가격도 저렴하지만 레오파드보다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K2 전차는 레오파드보다 우수한 성능으로 가격이 훨씬 싸고 훨씬 빨리 받을 수 있는 전차입니다. 헝가리 육군은 레오파드 전차 납품까지 약 5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는 폴란드가 계약하고 받는데 약 3년이 걸렸고 한국 K2 흑표는 불과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코의 한 네티즌은 제코가 레오파드 EA8 70대를 구입한다는 기사에 폴란드는 단지 독일이 레오파드를 충분히 빨리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구 반대편인 한국에서 탱크를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체코에 추가 생산단지를 건설할 계획인가요?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폴란드의 네티즌은 헝가리의 레오파드 EA701 드디어 들어왔다는 기사를 보고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장난하냐 점이영 18년 계약 2023년 첫 작품 우리가 안 가져가서 다행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한국에서 찾고 있어 외신까지 크게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중국 언론들은 분통을 터뜨렸고 한국으로 넘어간 케냐 대통령에게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돈보다도 진심을 다해 케냐를 도와준 바 있습니다. 케냐에서는 가뭄 피해가 심각해 아이들이 물을 깃는 일이 일상입니다. 비다운 비가 내린 것은 4년 전이었는데 동아프리카 지역은 40여 년 만에 찾아온 역사상 최장 가뭄으로 상당수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커다란 물통을 어깨에 이고 날마다 길게는 약 40km를 걷기도 했습니다. 말라버린 물을 찾아 지하 20m까지 파내려가는 일도 허다합니다. 해당 작업에는 아이들 13명 이상이 동원되는데 다치는 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니세프와 협업해 케냐 곳곳에서 태양광을 활용한 지하수 개발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완공된 시설에서도 시간당 6세제곱미터에 이르는 지하수를 퍼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처 마을 6곳 주민 1,400명이 깨끗한 물을 쓸 수 있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과거에는 물이 생기면 낙타에게 가장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엔 염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마셨는데 이제는 동시에 마실 수 있어 기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뭄 때문에 떠났던 이들도 지하수가 개발되면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 이장은 신이 한국을 보내준 것 같다. 우리의 삶을 바꿨다. 미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물을 구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던 아이들도 다시 교실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9개 초등학교와 중학교 2곳의 물 공급 시스템이 연계돼 7,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7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99곳에 대한 시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50개의 태양광 시설과 20개의 핸드펌프 등 71곳의 지하수 관정을 설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15만 명 이상에게 안전한 물을 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에는 먼 곳에서 물을 가져와야 해 수인성 질병도 많았는데 이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의 설사병 발병률 또한 기존 25%에서 5%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케냐 나이로비 남쪽에 있는 종합병원도 한국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96년 가장 하급 의료기관인 진료소로 문을 열었지만 현지인들에게 치료를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종합병원으로까지 격상된 것입니다. 하루 내원 환자는 1,000명에 달하며 한국에선 전문 인력 파견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 병원을 코이카 병원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환자가 많아 기다림이 길어도 한국 병원에 가겠다는 이들로 넘쳐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병원 복도에는 현지 어린이가 그린 그림이 걸렸는데 한국 사람이 케냐인을 안아주는 모습과 함께 한국은 케냐를 사랑한다는 문구가 적혀 감동을 줬습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이곳에 산모 대기소와 기자재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 개인위생에 가장 밀접한 화장실 개선 문제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건설 자재 등을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화장실을 직접 짓는 방법을 알려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지 문화와 경제 형편까지 고려해 자재들은 전부 마을에서 공수한 상황입니다. 가게 형편에 따라 흙부터 콘크리트까지 다양한 자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상 배변이 사라진 마을이 급증하고 있으며 천걸토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전후 복구를 위해 무상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상황입니다. 2023년도 ODA 예산은 4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45개 기관에서 1,900개 정도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아시아 37%, 아프리카 19%, 중남미 8%에서 개발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30년간 케냐에 지원한 ODA는 총 2억 2천만 달러 정도입니다. 무상원조 1억 5천만 달러의 유상원조는 6,800만 달러였습니다. 금액면에서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낮지만 현지 만족도는 훨씬 높다는 평가입니다. 8월 케냐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국 이슈가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2017년 개통한 표준궤토열차 SGR 처리를 두고 첨예하게 맞붙었죠. 항구 도시 몬바사에서 수도 나이로비로 이어지는 총 연장 578km 건설 과정에서 건설비 총 36억 달러 중 30억 달러를 중국에서 차관으로 조달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중국은 1대1로 확장을 노리고 접근해 케냐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현재 SGR은 경제, 사회, 재정 파탄의 주범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개통 첫 해인 2017년에는 1억 달러의 운영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케냐 의회는 SGR을 통한 물류 운송이 도로 운송보다 2배의 비용이 든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입금 상환이 시작된 2019년부터 더 심각해졌습니다. 세금 인상과 긴축 재정을 도입해 원성을 샀던 것입니다. 또 철도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 수입 물품을 철도로 운송하도록 강제해 트럭 운전사들의 대규모 실직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화물사업 종사자 8,1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죠. 게다가 당초 수도를 거쳐 이웃 국가인 우간다까지 연결하려던 선로는 중국 자금이 끊기면서 나이로비 인근에서 멈춰서 있습니다. 케냐 국민들의 87%는 중국 차관이 과도하다는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케냐에 93억 달러를 대출해 줬는데 거의 대다수의 건설 자재 및 인력이 중국 측에서 조달됐고 케냐에 실질적 이득을 준 것은 극히 드물었던 것도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중국은 이를 빌미로 케냐에 아프리카 주둔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해왔습니다. 2018년 아프리카 동북부 지부티에 해외 첫 해군기지를 건설한 바 있는데 그때도 14억 달러 투자와 인프라 대출을 해준 후 진행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8월 선거에서 반중을 외친 루토 후보가 당선된 것입니다. 그는 SGR 건설 계약서를 국민에 공개하고 케냐에서 상점과 노점을 운영해 돈을 벌고 있는 불법 체류 중국인을 전부 내쫓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들을 내쫓을 만큼 충분한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가 고말의 반중 정서를 자극했죠. 그리고 더 이상 중국에서 돈을 빌리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1대1로는 시진핑 집권 이듬해인 2013년부터 추진된 바 있습니다. 저개발국의 교통, 발전, 항만 등 인프라와 광산 개발이 주요 타깃이었죠. 사업 시작 후 올 상반기까지 중국은 총 9,310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중국 부채 규모가 큰 국가는 파키스탄 773억 달러, 몽골라 363억 달러, 에티오피아 79억 달러, 케냐 74억 등의 순입니다. 그런데 중국 자금으로 벌인 인프라 사업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와 잉여시설만 남긴 채 개발도상국을 부도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채의 함정에 빠진 아프리카 개토국은 현재 17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 건물 기부 공세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최근 18년 동안 아프리카 40여 개국에 186개의 정부 건물을 건설해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물 공사 중 해킹 설비를 몰래 심어 정보를 빼간 것이 드러나 난리가 났죠.
중국이 기부한 아프리카 연합 AU 청사에 해킹 장비를 심어 수년간 아프리카 국가들의 각종 정보를 해킹하기도 했습니다. 해킹은 매일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 2시간가량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비밀 자료가 중국 상하이에 있는 서버로 복사된 사실도 적발됐죠. AU는 지난해 이를 인지하고 서버를 포함한 건물 내 정보기술 시스템을 모두 교체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현재 아프리카에서 신뢰를 잃었고 원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부채는 최근 20년간 5배 늘어난 6,9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12%인 835억 달러가 중국이 대출한 돈입니다. 중국의 해외 부실대출 비율은 올해 들어 60%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케냐까지 한국을 선택해버려 시진핑이 크게 격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루토 대통령은 아시아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케냐 대통령으로는 32년 만의 일이었죠. 이를 본 중국 언론들은 자신들이 쏟아부은 돈이 무용지물이 됐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루토 대통령은 한국 방문을 마친 후 30년 전에는 케냐가 한국을 지원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한국에 갔고 그들은 관대했다. 고토 언급했죠. 그리고 그는 수도 나이로비에 한국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 도입 계획까지 시사했습니다. 한국이 단기간에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점을 배우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말입니다. 케냐 전 대통령도 30년 전에는 한국과 케냐가 같은 수준의 발전 단계였는데 한국은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반면 케냐는 오히려 퇴보했다며 케냐가 뒤처진 이유를 한국으로부터 배우고 싶다는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케냐인들이 한국을 경제 발전의 모범 사례로 꼽고 있는 중입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향후 3년간 아프리카 대륙에 5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최근 아프리카에 550억 달러, 약 72조 원을 지원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한국 또한 케냐와의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기존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10억 달러 선을 도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2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경협 파트너를 아프리카에서도 발굴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한국과 케냐, 진심을 다해 도와주고 서로 원원하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일본이 미국을 배신하고 러시아 석유를 비싼 가격에 수입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미국의 석유 통제력이 악해지고 달러화 가치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 보인 일본의 행동은 바이든 정부를 크게 당혹스럽게 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한국에게도 손을 뻗고 있어 미국의 우려를 사고 있는데 사우디와 러시아 등이 포함된 오펙 플러스는 최근 대규모 감산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총 감산 규모는 하루 166만 배럴에 이릅니다. 특히 사우디가 50만 배럴 감산으로 이 계획을 주도했고 UAE, 이라크, 알제리 등도 10에서 20만 배럴 정도의 감산으로 통참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지난해 11월부터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결정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추가로 대규모 감산 계획을 내놔 물가 안정을 바라는 미국물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비 하루 생산량이 366만 배럴이나 줄어들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 세계 하루 수요량 9,800만 배럴의 약 3.7%에 해당합니다. 80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일부 전문가들은 조만간 100달러를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사우디가 미국과 대립으로 돌아선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는 최대 석유 소비국인 중국,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더 이상 미국과 서방의 토레만 따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감산에 대해 백악관은 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지난 80년간 그랬던 것처럼 사우디는 여전히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하루 200만 배럴 감산 때 강력 경고한 것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는 탈러 패권을 잃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사우디는 작년 8,800만 톤의 원유를 중국에 수출했고 사우디 전체 원유의 27%,
화학제품의 25%를 중국이 사가고 있습니다. 기타 중동 국가들의 중국 수출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경 간 위안화 결제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지난해 결제 금액은 42조 위안으로 우리 돈 8천조 원에 달했습니다. 금융통신망 스위프트 집계 결과 달러가 41% 비중을 보이고 위안화 비중은 2%에 불과하지만 상승 속도는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원유 결제마저 위안화로 다변화된다면 미국에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산유국들이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자국 이익에 우선하는 방향으로 몸지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의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국제유가가 65달러 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내려가면 네옴시티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을 모두 중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석유를 더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방향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탈달러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달러를 남용해 다른 국가에 피해를 줬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더는 세계 최대 무역 경제국이 아니기 때문에 달러 헤게모니는 점차 무너질 것이라 언급했죠. 미국은 정치력에서도 힘을 잃고 있는데 지난달 베이징에서는 중국의 중재하에 사우디와 이란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마저 미국을 배신하는 행동을 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시다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한 상황에서도 러시아 석유를 비싼 가격에 대거 사들이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들은 미국 주도 아래 진행 중인 러시아 제재에 균열을 일으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올 2월까지 러시아산 석유 74만 8천만 배럴을 사들였습니다. 690억엔을 지급한 것인데 달러로 환산하면 배럴당 약 69달러에 구매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과 EU, 호주가 시행하는 러시아산 원유 등에 대한 가격 상한 60달러를 훌쩍 넘긴 수준입니다. 일본은 G7 국가라 책임이 무거운데도 이를 어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이 부분에 대해 미국과 의논했고 사할린-2 프로젝트에서 구매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억지를 썼기 때문인데 미국 내에서도 탐탁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외신은 서방의 단결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죠. 실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있지만 일본은 지난 한 해 동안 오히려 수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량이 전년보다 4.6% 증가한 것입니다. 일본이 수입하는 천연가스 중 러시아산 비중은 거의 10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는 대부분 사할린-2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양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사할린-2 천연가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고자 한다며 이곳에서 LNG와 함께 추출되는 소량의 원유도 함께 구매해야 하고 가격은 러시아와 일본의 협상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일 관계를 연구한 템플대 일본 캠퍼스 교수는 일본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축소하고 싶어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진정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면 사할린-2 사업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사할린-2 프로젝트에는 미쓰이물산과 미쓰비시 상사가 지분 총 22.5%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LNG의 60%는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 사개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할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구매한 이유도 있습니다. 일본은 전력 대부분을 수입 천연가스와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할린 에너지로는 일본 전체 전력 공급량의 3%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전력 예비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지는 날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LNG 도입 유무가 대규모 정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연료 비축량 부족을 호소하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있습니다. G7 국가들은 반러시아 공조에 어긋나는 행태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더 높았던 독일이 대책 마련에 나설 동안 일본은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G7에서 유일하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못했고 기시다는 이런 상황에서도 가장 늦게 현지를 찾았습니다.
서방 기업들과는 달리 일본은 사할린 프로젝트 지분도 매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분은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 50%과 일본 미쓰이물산 12.5%, 미쓰비시 상사 10% 등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철수를 선언한 영국 에너지 기업 셀은 새 법인으로의 지분 인수를 거부했으며 러시아 정부는 이를 자국 기업에 매각하는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노바텍은 작년 하반기부터 사할린 2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검토해왔으며 이탈 초 인수를 위한 신청서를 냈습니다. 결국 지분 27.5%를 약 1조 5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원유 수입의 95% 안팎을 충통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할린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러시아의 석유 거래는 달러가 아닌 자국 통화로 이루어졌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결제망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며 대금 지불 방법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결제 방식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로이터 등 외신은 사할린 에너지가 모스크바에 기반을 둔 유럽계 은행을 통해 LNG 구매자의 결제 통화를 변경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 엔화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일본도 루블화나 엔화로 거래를 했다는 것인데 이는 미국의 우려를 키운 내용입니다. 지난 3월 러시아의 석유 수출량은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전월보다 하루 50만 배럴 증가한 810만 배럴을 기록한 것입니다. 러시아 제재 행보에 중국과 인도, 일본 등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도로 수출된 석유가 210만 배럴로 가장 많았고 중국 190만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러시아와 친분이 높은 튀르키예도 60만 배럴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본 또한 그 일부를 수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산 원유는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10 정도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를 주로 수입하는 중국과 인도는 큰 시세 차익을 보고 있습니다. 기존 러시아산 석유의 3분의 1을 수입해왔던 EU 회원국들은 현재 8% 비중으로 쪼그라들었고 미국 등에서 높은 가격에 수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석유 수출량은 최고치를 찍었지만 수출액은 40% 넘게 하락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220억 달러보다 43% 감소한 127억 달러를 기록 중인 것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된 유가 하락 추세에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까지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아시아 등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극동으로 향하는 북극해 항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극해 항로 개발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약 30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까지 밝혔죠. 북극해 항로 운송량은 1998년 140만 톤에 불과했지만 이후 해마다 늘어 작년 3,500만 톤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1억 9천만 톤 이상으로 몰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인도와도 북극해 항로 개발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인도로 수송하는 비용이 기존 항로보다 3분의 1 적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극 전역의 석유 자원 80%가 러시아 관할 지역에 있고 미발견 가스의 30%와 석유 자원 13%도 북극에 매장돼 있습니다. 러시아는 모레도 북극 항로를 통해 북극 석유를 운송한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100척이 넘는 유조선을 사들인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해 항로를 관리할 북극 항공대 창설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극 사업을 위해서는 한국이 만드는 쇠빙 LNG 선이 필수가 됐습니다. 한국에게 LNG 선박을 대거 발주했던 러시아 최대 해운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제재 대상에 포함됐고 결국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선박 계약은 취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문제를 쫄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자국 통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제안해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일본을 압박해 한국 쇠빙선을 구입하게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발주했던 선박건조 지분을 일본 니폰유센, NYK 라인이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선박은 올해 9월과 11월에 인도할 예정으로 옵션 2척은 내년에 납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에게 북극 프로젝트에 쓰일 쇠빙 LNG 선을 구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향후 한국과도 사업 지속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부산시는 최근 극지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차세대 쇄빙연구선 접안시설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도 최근 러시아의 북극 항로 개발 계획에 대해 분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부산항에서 북극 항로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거리는 15,000km로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남방향로보다 32%가 짧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에즈 운하 통항로도 아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IRA 등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 등에 압박을 가하고 있어 한쪽으로 치우친 외교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최대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실리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